드디어 마스크 실내 의무 착용이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가요? 아니면 이상한가요? 분위기상 이게 안 끼면은 또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같은 자리에 있는 누가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면 약간 따라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분석한 외신 기사도 나왔습니다. 3년간 마스크를 착용했던 우리 사회를 돌이켜봤습니다. 흡석하시고 마스크 벗어주세요. 주문하실 때 마스크 다 착용 부탁드립니다. 마스크의 효과. 한 번쯤 의심해본 적 없으십니까? 최소한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는 거의 모순 덩어리였다. 코 덮어볼까? 2020년 2월 코는 아예. 전 국민 마스크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가 귀 쏙 해줄게. 쏙 이쪽 귀도 쏙 해가지고. 아저씨도 마스크 했지. 종이로 마스크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하는 거. 아이들도 껴야만 했던 마스크 의무화 정책. 반대하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경북의대 교수 이덕희입니다. 전공은 예방의학이고요. 세부 전공은 역학입니다. 저농도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는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온라인 글쓰기, 강의, 강연 등을 통해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동선 추적을 하고 매일 확진자 수를 헤아리는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공포를 확산시키고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감염병이죠. 치명률 0%에 수렴하는 저위험군은 그냥 독감 유행 때처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서 지나가는 게 적절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확충한 다음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이런 방역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교과서적인 방역 정책 중 완화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초기부터 전파 최소화를 목표로 잡고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마스크에 대한 태도는 느슨했습니다. 마스크보다는 다른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마스크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또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외출은 자제해야 됨에도 꼭 가야 될 곳을 갈 때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인은 일상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가 없고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초기 방역 당국의 일관된 지침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보조적인 수칙에 불과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 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1, 2m의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 수칙 등 중요한 보조 수칙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기조가 바뀐 건 2020년 8월부터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WHO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지자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포스터가 등장한 게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정부와 방역당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처음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글을 10편 이상 올렸던 것 같습니다. 역학자로서 이 마스크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단기간 마스크를 할 때는 마네킹 수준으로 완벽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마스크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막아줌으로써 전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행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마스크를 꼈다 벗었다 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사라져요. 우리가 마스크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하고요.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의 라는 질문은 서로 완벽하게 다른 질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도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났고 2022년 초 오미크론 유행 때는 확진자 수가 하루 최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마스크 착용률 1위 국가에서 전 세계 확진자 수 1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서구권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그 효과를 비판하는 지금 논문들이 여러 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논문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코크란 연합 논문 역시 마스크가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크란 연합은 의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근거 중심주의 의학단체입니다. 이 논문이 근거로 내세운 건 마스크 착용군과 미착용군을 비교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란 연구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두 군으로 나눈 다음에 마스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입니다. 14편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이 14편 모두가 마스크 착용군과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유행 시에는 2편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이 있었는데요. 덴마크에서 시행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방글라데시에서 연구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방글라데시 연구는 원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재분석한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제 그게 결론이죠. 스웨덴에서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준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바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결과가 스웨덴의 노마스크 정책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몇 살이에요? 예, 2살 4개월이에요. 말을 하나요? 네, 스웨덴말 해요. 아, 스웨덴 말. 네. 한국말은 한국말 알아들어요. 애들도 한 번도 마스크를 낀 적 없죠? 없어요. 막 어린이집에 애기용 마스크 하는 걸 아예 못 봤어요. 진사라 씨는 스웨덴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입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에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레스토랑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네. 저는 엄마가 끼라고 해서 꼈어요. 그렇게 낀 게 한 몇 달 정도 되셨어요? 그게? 2달? 마스크보다는 뭐 2m? 2m 식당에 가면은 우리도 여기서 2m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혀야 되거든요. 손님들을. 그래서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손 씻는 거 그리고 아예 나오지 않는 거. 집에 많이 계셨어요. 스웨덴은 한 번도 강제적인 방역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사라 씨는 오히려 한국이 걱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시는 한국 사람들 되게 우울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또 가족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으시니까 거기도 걱정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 뉴스 보시니까 다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시기에도 일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선 마스크 쓴 적은 없어요.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뭐 우리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산 때도 병원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출산하고. 파르티 스파게티다. 진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역시 폐쇄된 적 없습니다. Well, as I said before, they never used masks really. Very few pupils did of their own use masks, but that was very rare. Just a very few pupils choose to make that out of their own will. So it was no regulation or rule or anything like that. They just choose to do it. But it was very few. You can count them on one hand, I'd say. Do you think that masks can negative affect students' education? I think so, yes. Well, it's not very nice to have a mask on, and in class, as a teacher, you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children, and you don't communicate very well with someone wearing a mask. I mean, voice is one thing, but the expression of face and it's also very importa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 and the child. Best way to battle this is to keep the society open as much as possible. The scientists that we listened to, what the government listened to, had a stand that the children is not the one who's pushing the pandemic forward, so to speak. That the children is not the crucial factor in pushing the pandemic. That's the base of the decision, as I understand it. 마스크보다 중요한 건 손 씻기와 거리두기였습니다. This is a school restaurant, and this is actually a result from the COVID period. This sink was installed to force every child to wash their hands before taking food. So that was a very practical thing as a result of the COVID. That's a complete. We had that installed. Well, in the early first autumn of COVID. Welcome. Hej allihopa. Hej Mona. Hej Mariam. Tack så hemskt mycket. Today it's some sort of a pasta together with sausage sauce. 스웨덴은 2020년에만 사망자가 7,000명이 넘으면서
노인들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70대 이상 사망자가 90%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면역을 실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부터 사망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The goal was never to get herd immunity. It was guessed at the time that when enough Swedes were vaccinated, you would get some kind of herd immunity. But it was never a goal for the Swedish policy. It was more like a byproduct. Many of those occurred relatively early on during the first wave, and many in very frail elderly people, like in most countries, I would say. So we had certainly had our death toll, a lot of hospitalizations, again for primarily the first wave. But during the consecutive waves, we've fared better. 실제로 국가별 방역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초과 사망률 지표를 보면 현재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은 유럽 최저 수준입니다. 스웨덴 초과 사망률 5%는 지난 5년간 평균 총 사망률보다 팬데믹 기간 총 사망률이 5%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치사율로 국가별 방역을 비교할 때도 있지만 치사율은 나라마다 다른 PCR 검사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 지표로는 부적절합니다. The low excess mortality shows that there weren't so many deaths from COVID. I think it's a very good measure of the effect of the pandemic. You don't know if all these people die from COVID, you just know the number. So in Sweden, COVID deaths is anyone dying from COVID with a COVID diagnosis less than 30 days previously. So you could be overrun by a bus and died by that, and have a and COVID diagnosis 25 days earlier. That would be a COVID death. Because of thes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n how COVID deaths are reported, excess mortality maybe, or it probably is a more accurate comparison.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한국보다 계속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One more aim of the Swedish policy was to follow science, to do things, take action that had been scientifically proved to be useful. And there was quite a lot of discussion in the country about face masks. Are they useful or not? But the decision was not to have legislation on the use of face masks. It's not scientifically proved that face masks stop or diminish transmission. If people want to wear them, of course they should, if they feel safer. But epidemiological effect of mask wear is quite weak. 인구 밀도가 낮은 스웨덴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스웨덴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at in the bigger cities like Stockholm, people live pretty densely, and public transportation, for instance, is quite crowded. 스톡홀름의 인구 밀도는 런던과 마드리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암스테르담, 베를린, 로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스웨덴의 방역이 왜 상대적으로 좋았는지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해야지 그런 거를 탁강그리 무시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를 끄집어내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들은 다 방역을 잘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길고 길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사례를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경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코로나 기간을 겪는 동안 마스크가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심리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율에 맡길 문제인 거고, 우리가 마스크 효과와 마스크 의무화 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스크의 효과는 병원이나 밀폐된 공간, 그것도 단시간에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장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면 하루에도 몇 차례나 꼈다 벗었다 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일상에서 착용했을 때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과 사망률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물론 나중에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초과 사망률이 비슷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초기에 우리나라 초과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닐까 의문이 들어요. 마스크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 시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우리가 하루 최대 60만 명이 확진이 될 정도로 큰 폭의 이제 증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때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잖아요. 마스크가 변수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질병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병청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 전파 방지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오미크론 유행 당시에도 마스크의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와 시민들의 대면 접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질병청만 그런 게 아니고 WHO나 아니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같은 의견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대세적인 여론에 또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을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던 이덕희 교수 같은 분들도 초기부터 반대를 해왔던 건가요, 그럼? 2020년 유행 초기부터 이덕희 교수와 장재현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의 정책을 비판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덕희 교수 같은 경우에도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대부분이 이덕희 교수를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덕희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왜 방역 정책을 비판하냐라고 이제 협박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의학자로서 소신껏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방역을 강조할수록 면역이 약해지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면역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면역 체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의 효용성도 효용성이지만 이제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전체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 효과성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영유아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에 보실 영상이 바로 유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영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에 포함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급히 그러면 논의될 이슈가 뭐가 있느냐. 첫째, 마스크가 저산소증, 과도한 이산화탄소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마스크가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셋째, 마스크가 호흡기 면역 기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넷째, 마스크 자체가 가지는 유해성은 없는가. 2022년 11월에 이 새 마스크는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개봉해서 1시간 정도 늘어놓고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 본 적 있죠. 한 논문에서 이 마스크에서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이라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환기를 하고 써야 된다. 2017년도에 그 당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생리대 사태 생각납니까?
그 생리대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이 바로 이 VOC예요. 그 당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상외로 마스크에서 나온 총 유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1시간 있다가 착용해라. 그거 말고는 너무나 조용하더라고요. 이미 우리 그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숫자는 엄청나다고 사실 보면 됩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영유아들의 마스크 착용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팬데믹 시기를 겪은 영유아 500여 명의 발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얘가 온라인 강의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코로나였었거든요. 하니까 걔는 온라인인데도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자꾸 마스크를 끼고 애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말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죠. 질병관리청은 마스크의 유해성에 대해 묻는 구충 시사국 제작진의 질의에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이점이 잠재적인 피해보다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이덕희 교수의 관점은 다릅니다. 결과가 연구 대상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걸 뭐 15분 노출됐을 때, 30분 노출됐을 때, 1시간 노출됐을 때 그 결과가 달라요. 그 중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문제가 없다는 논문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죠. 장기간 마스크 유해성에 대한 증거는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손쓸 수가 없어요. 장기간 마스크 착용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소위 이성의 힘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연구는 할 수가 없었어요. 비윤리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모든 국민들이 장기간 착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연구 결과들을 추적하면은 새로운 지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 권고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다고 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로 입장을 바꿨잖아요. 세계보건기구도 또 확진자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런 압박이 이제 강해지니까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 부분을 임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막 섞여 있어요.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강조하는 듯 하다가 규칙들을 갖다 준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는 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마스크 착용 전후에 손을 씻어야 되고 마스크에 손대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마스크 지침입니다. 이미 대부분 나라들은 지난해 초중순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에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는데 이후에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증가세를 보인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시 하락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2021년 말부터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스웨덴식 방역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경제적인 영향과 영유아 건강 문제 등 다양한 2차 피해까지 고려한 방역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스웨덴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민간 전문가 8명으로 코로나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My name is Torsten Persson. That would be in English. I'm a professor of economics and I have broad interests in the social science. In the end, we were just 8 people, and we have different backgrounds. We had a medical scientist, we had a lawyer, we had some social scientists, we had some practicing people in public health. 코로나 위원회의 목적은 방역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It was a horrible situation. I think especially the spring 2020 was very hard on us in Sweden since when we started to get these daily reports on how many elderly people that died on a daily basis. It was absolutely awful. And there was, I would say, public debate about whether the response was good or not. 코로나 위원회는 시기별로 나눠서 총 3권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정부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지적했습니다. We were very, from the Commission's side, critical of how the community spread was accepted in the spring 2020 by our politicians and by our authorities. There were no strict measures, which meant that the community spread just increased. And this is what we argued, that we just for a week or so could have stopped, just to get some room for thinking it over, what should be done.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 스웨덴은 이미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ur public health authority actually emphasized that any interventions have to be sustainable over the longer time. All public health authorities, all agencies try to practice crisis management, but to do it in the event is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doing it in a practice. And maybe as simple as that, one hopes that societies can learn from their experience, right? And it can be different step. It can be a different step. 마스크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했기 때문에 독감과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감은요, 2020년, 2021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노 마스크, 노 락다운으로 대응했던 스웨덴에서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감과 감기가 사라진 게 어떤 방역 정책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의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컴피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생태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라졌다가 최근에 2022년 겨울이 되면서 다시 독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됐지만 우리가 마스크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호기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이제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각종 과학적인 정보에 근거했을 때 과연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가? 그 자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마스크의 이득이 가장 없는 계층이 그 아이들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연령대는 또 그 연령대예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판단하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출생 후에 성장 발달 기간이 가장 긴 동물이죠. 호모 사피엔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인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이 그 기간 동안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달 과정 중에 끊임없는 얼굴을 통한 상호작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는 no question.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그 중요한 얼굴을 우리가 3년 동안 방역이라는 미명하에서 특히 아이들의 얼굴을 가려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한 부조리 모순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어른들이 진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방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 분노해요. I find shelter. I'm gonna stay till sunrise. Just wanna rest.